이번 지방선거 민심은 들으신 것처럼 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견제보다는 여당의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이번에는 민심의 매서운 평가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번 전국 지도에서 드러난 민심을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이상민 의원, 이재호 고문께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등을 짚어봤는데요. 네. 취재 기자로서 30년 가까이 취재하셨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민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젖잘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과 패배를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로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고 혁신하려는 모습을 안 기울이지 않고 예.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을 져야 됐던 이재명, 송영길, 윤호중 고스란히 주역으로 등장했던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이다. 그나마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는 게 경기도지사 승리한 걸 가지고 위안을 삼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또 새로운 젖잘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만약에 또다시 젖잘싸로 스스로 이번 지방선거를 위안을 삼는다면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경기도에서의 승리를 위안으로 삼으면 앞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다시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패배하고 당시는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이었죠. 안희정 전 지사가 네. 친노 패종론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 네. 또 국민의힘은 2017년 대선 지방선거 총선 패배한 이후로 보수 폭망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골탈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도 지금 이런 민주당 폭망이 오히려 더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래야지 환골탈태가 된 것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 책임론이 당내에서 세게 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자,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과연 그것이 비단 민주당 패배가 이재명만의 잘못이었나? 그렇게 돌리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점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물론 이재명 고문이 명분 없는 지역에 출마를 했고 네. 반석 없이 출마를 했다. 그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일부 친문 그리고 호남 정치인들이 이재명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출마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만약에 이재명 당선인이 출마를 대표 도전에 출마를 강행한다라면은 당이 내용에 휩싸이고 자칫 분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재명, 송영길이 출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까? 전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중도층이 등을 돌렸고 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좀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결과를 이어진 거죠. 그건 단순히 우리 수도권 투표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선거를 보면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일궈왔던 노무현 문재인이 일궈왔던 이른바 낙동강 벨트 씨앗들이 텃밭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완전히 100% 무너진 것이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 단적인 예고요. 또 하나는 호남 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 무소속이 7명이나 당선됐거든요. 네. 기초단체장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읽어봤고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면 그동안 서울 지방선거를 보면 줄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승리한 정당을 뽑으면 이제 그쪽이 구청장을 삭스를 했었는데 이번의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8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치구 중에서 17곳을 가져갔는데 이런 분리표심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현 시장이 25곳 모두 자치구 모두 투표 결과를 보면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서울시 의원을 뽑는 어떻게 보면 비례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죠. 네. 거기도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국민의힘이 모두 이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나 오세훈 후보를 뽑을 때는 모두 다 국민의힘을 뽑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치단체장 중에서 그 민주당이 된 8명 중에서 7명이 현역 그 구청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익숙한 이름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8명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세훈 시장 이제 서울시장 4선이 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그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세요? 예, 가장 유력한 주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은 남은 기간 상당히 깁니다. 벌써부터 만약에 여론 지지율에 이제 등장해서 1위 2위를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거기에 만약에 안주한다라면은 분명히 그 민심은 빠르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에게 그 당면한 과제는 4년 남은 임기 동안에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본인의 대선을 과정에서 가장 그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승리한 다른 사람 안철수 후보도 보면 안철수 후보도 이제 분당갑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좀 다졌고 당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당선인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 승리 소감 발표 때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내년 당권 도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안철수 이젠 당선인이죠. 네. 내년 당 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당선이 이제 3선 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중준 의원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안철수 당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내 자기 입지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회 내에서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 정치인들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오늘 발언이나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당선 사례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실시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피로가 누적했던 모양이에요. 그랬군요. 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정치뿐만 아니라 당의 일에 이렇게 그 살신성의를 한다라면은 그것은 또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당갑 결과를 조금 자세히 보면요. 그 2년 전에 김은혜 당시 후보가 나갔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좀 박빙으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크게 이겼거든요. 이 이유가 뭐 민심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안철수 개인 그 인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두 가지 다 작용을 했을 겁니다. 분당갑이 아무래도 보수세가 좀 강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그 이제 당선인의 안랩이 여기 있고 그런 네. 이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텐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그 당선인이 개항을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고 사는 곳인 분당갑에 불리함을 딛고라도 출마했으면 어땠을까? 여기에 만약에 장렬하게 전사를 각오하고 예. 여기서 그 경기도 선거를 중심으로 지휘를 했더라면은 패배하더라도 정말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군요. 제가 보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이렇게 장렬하게 정사하는 명분을 중시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삶의 과정이 보니까 잡초처럼 이렇게 살아남는 어떻게 보면 실리 그
실용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그래서 분당갑 선택 아마 굉장히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번 8월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도 당권 도전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굉장히 당연히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시 고심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워낙 비토 정서가 지금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극복을 하고 이재명 당선인이 나온다면 인물 부재론, 나밖에 인물 없다라는 이유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이 극심한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겠느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변할 수가 있다. 그렇군요. 빨리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상파 3사 그 추구 조사를 좀 볼게요. 그때 눈에 띄는 게 세대별로 표심이 좀 갈렸고 또 성별로도 표심이 갈렸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대선 때 나타난 표심과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이 표심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일단 그 대선 때의 그 세대별 또 20대 젊은 층의 남녀별 성별 이런 성향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대의 경우에는 남녀 간 그 성향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네.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들은 젊은 층들은 보수화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그리고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들 보면은 66.8%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그런 아주 극단적인 분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네. 반면에 그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민주당 지지가 확실하게 네. 또 반면에 고령자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다. 정반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30대와 50대는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그 이번 투표 성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투표 성향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그 아주 해야 될 과제들이 명확한 거죠. 국민의힘은 20대, 30대 젊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들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20대, 30대 젊은 남자들 어떻게 사로잡을까? 이것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를 쭉 보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먼저 혁신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아침 회의 장면을 좀 볼 텐데 저희가 그 민주당보다 혁신을 먼저 외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혁신위원회까지 예. 같이 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대선과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세 차례의 아주 선거 폭삭 망해서 보수가 폭삭 망한 이후에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들여왔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외부 인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안철수 당선인도 외부 인사고 아. 다 외부 인사로 수혈을 했다. 그리고 당 대표는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전혀 다른 젊은 이준석이라는 대표를 내세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의 환골탈태였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서 또 더 나아가겠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이준석 대표의 그 접근 방법이 올바른 접근이다. 민주당도 지금이라도 이걸 뒤따라가야 된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게 하고 충분한 반성 쇄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 패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586 용태론이 있죠. 세대 교체론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586 용태로, 86 용태로는 저는 성동격서 차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순수한 의도에서 했겠지만은 그 586 용태론이 나왔을 때 자체가 이재명 선거전에서 이재명 그 고분이 나름대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박지원 위원장이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전 부진의 책임을 86한테 돌리고 이재명 그 고문한테 화살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예. 진정성에서 의심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하지만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대 네. 교체라든가 아니면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제기한 큰 틀은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네. 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여 나가서 전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이 6월 2일이잖아요. 8월 전당대회까지 또 새로운 지도부를 중간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외부 인사 영입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원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네. 그 원구성 협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원 포인트니까 예. 전당대회를 관리할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이렇게 꾸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중립적인 인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핵심은 네. 8월 전당대회 때 누가 되느냐. 아. 과연 이재명 대 친문의 대결로 가느냐. 이러면은 민주당 내 혁신은 실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인 인사를 옹립을 하고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거기서 거기에 다시 박지원 위원장이든 누구든 해서 혁신을 거기에다 맡기는 것이 그렇군요. 현명한 탈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보통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인물의 변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인물 영입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